보호자 경험이 없는 틈을 이용해서 이혼을 창출하는 곳도 예전에 되게 많았고요. 현재도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반려동물 장례지도사 강성일입니다. 반려동물 장례지도사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우선 반려동물 장례지도사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장례의식을 좀 옆에서 지켜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람이랑 좀 틀린 게 장례의식 전체 상황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이별 예식이 진행될 때 어드바이스 해드리고 도움을 드리는 역할입니다. 반려동물 장례지도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나 과정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처음 제가 일을 시작하게 된 게, 이제 저는 원래 작은 사업을 했었거든요. 네. 좀 사업을 하면서 계속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까 조금은 내가 좀 좋아할 수 있는 일,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애완동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관심이 많이 가져질 시기였거든요. 네. 생각을 한 게, 이 반려동물들, 이 작은 아이들도 분명히 가족들과 함께 사는데 이 아이들이 숨을 거두게 되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가 처음에 고민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보고,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사후 처리 개념이 이렇구나 라는 걸 알아가면서 더 궁금해져서, 그러면 내가 우선 접해봐야겠다, 동물 화장터. 그래서 첫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이제 반려동물 장례지도사라는 자격증이 나왔어요. 물론 국가 자격증은 아니에요. 현재도 국가 자격증은 아니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론적인 부분과 실무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접하고 나서 자격증을 검정받고 이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애완동물이라는 명칭을 많이 썼는데, 네. 요즘에는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만큼 뭐라고 해야 되지? 반려동물에 대한 대우 이런 게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나요? 제가 느끼기에는 3, 4년 정도 새에 정말 많이 바뀌게 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처음 일할 때는 그런 사후 처리 개념의 곳이 있었고, 그 다음번에 일했던 곳은 장례식이 진행되는 곳이었어요. 좀 크게 봤을 때 그 당시에는 아이를 키우는 사람 1명, 그다음에 그 아이를 안고 오신 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한 분, 많아야 2분. 근데 지금은 반려동물이라는 명칭이 생겼잖아요. 네. 가족 개념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은 많게는 정말 20분 정도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가족분들의 구성원이 다 오죠. 짧은 시기긴 했지만 반려동물 문화나 뭐 산업이나 이쪽 자체가 많이 급상승했기 때문에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일전에 장례지도사분을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일을 시작했다가 그런 걸 못 보겠어서 그만두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반려동물 이쪽도 그런 사람들이 좀 있나요? 취직하고 나서 힘들어서.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제가 속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을 기본적으로 키우거나 케어하고 있는 지도사분들을 많이 지도사로 배정을 하거나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지도사를 많이 뽑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개념이 없이 단순히 일로 시작하셨던 분들은 어렵죠, 솔직히. 왜냐면 매일 슬퍼하시는 분들을 봐야 하고 매일 숨이 걷어있는 아이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 점진적으로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지도사를 이제 시작을 하면 초봉 대충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 현재 39곳 정도의 반려동물 장례식장이 있는데, 전체적인 일을 다 하는 곳이 있고 포지션이 나눠져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2,400에서 2,600 정도로 시작이 가능할 거예요. 왜냐면 일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이 없고 기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첫 연봉은 좀 아무래도 그거에 비례해서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매일 죽음을 목격하고 그러다 보면 생기게 되는 미신 같은 것들이 혹시 있나요? 미신 개념은 아닌데, 그래서 저희 선배들이 했던 얘기, 네네. 저도 그런 얘기를 기담아 듣고 했었던 얘기가 뭐냐면, 이제 보호자를 어드바이스 해드리는, 뭐 멘트라면 멘트일 수도 있는데, 보호자분이 너무 많이 눈물을 흘리시면 아이가 좋은데 못 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때에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죠. 그런 부분 정도가 제가 알고 있는 뭐 미신이라면 미신이고요. 보호자분들이 그런 의식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있으세요. 본인이 믿는 종교라던가 본인만의 준비하는 거, 자기 머리를 조금 잘라서 같이 화장을 진행한다거나, 아이 털을 조금 잘라서 본인이 화장하기 전에 준비하신다거나. 근데 사실 전체 의미를 봤을 때 좋은 데 가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 하나로만 딱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장례를 진행하면 장례 비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가 나오나요? 반려동물 장례 비용, 뭐 기본 장례 비용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보통 2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가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장례 비용이고요. 아이에게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어하는 보호자분들한테는 많게는 300만 원 가까이도 나오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예전에 이제 반려동물 이제 장례식장에 의뢰를 하면 비용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든다고 알고 있었는데, 현실은 좀 어떤가요? 2년 정도 전 기존에는 반려동물이 사망을 하고 보호자들이 정보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반려동물 장례식장 또는 동물 장례식장에 전화를 하면
지금 당장 아이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아이가 어떻게 된다, 아이가 부패가 된다, 아이가 상할 수 있다, 이렇게 언지를 해서 가장 빠른 시간 2-3시간 안에 장례식장 도착하게끔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오게 되면 보호자들은 경황이 정말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반려동물 장례 문화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처음 접하시는 거예요. 보호자 경황이 없는 틈을 이용해서 이혼을 창출하는 곳도 예전에 되게 많았고요. 현재도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전 구전 방식으로. 사실 아이들이 숨을 거두고 나서 72시간 동안은 전혀 부패되거나 아이가 상하거나 어떻게 되지 않거든요. 물론 아이가 외상이 있거나 수술을 했거나 또는 많이 외부 상처가 많거나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아이들이 보통 노령의 나이로 숨을 거두게 됐을 땐 아이들이 부패되거나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72시간이라는 시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펜노스 증후군을 겪는 시점도 아이를 너무 급히 보냈기 때문에 많이 힘들게 펜노스 증후군이 시작된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 72시간 동안 그 반려동물 장례식장에 전화해서 빨리 가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에 대해서 마지막을 어떻게 존중해줄지, 또 어떻게 보내줄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또 내가 가고자 하는 반려동물 장례식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서치를 하고 전화를 해서 검증도 하고 확인도 하고, 내가 가는 곳이 혹시 불법 업체는 아닌지 이런 부분도 검증을 해서 그 시간이 되게 적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그렇게 준비 과정을 갖고 반려동물 장례식장을 선택해서 가시는 게 그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줄어들 수도 있고, 아이를 보내는 과정에서도 조금 더 존중을 해주면서 보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또 보호자도 조금 더 마음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면서 아이의 장례를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말씀 중에 불법적인 곳도 현재 존재한다고 했는데, 그럼 불법적인 곳은 어떻게 장례 절차를? 우선 최근에 일이 한 번 있었죠. 제가 알기로 시흥 쪽으로 알고 있어요. 시흥 쪽에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아이의 스톤, 아이들이 화장 절차가 끝나고 나서 그 스톤을 고온으로 용용 녹이는 과정을 스톤을 제작한다고 해요. 메모리얼 스톤 또는 스톤을 제작한다고 하는데, 그 스톤을 밭거치기해서 줬죠. 예전에 만들어온 스톤으로. 그래서 일이 좀 났었어요. 뉴스에도 나왔었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불법 업체였어요. 근데 에이전시 광고나 장례에 대한 중개 업체라든가 통해서 마치 정식 업체처럼 둔갑해서 계속 운영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일도 터졌겠죠. 내부 고발로 그게 터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나라 반려동물 장례식장 불법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현재는 되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는 이게 무조건 불법이다라고 정의가 안 됐었는데 정의가 된 게 이동식 장례. 차량에서 아이들 장례를 치를 수 있는 화장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엄청 성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많은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림부에서도 고소고발이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가지 불법도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반려동물 이 장례에 대한 부분을 중개를 하는 에이전시들이 되게 많아요. 그 에이전시는 장례식장은 아니에요. 마케팅이라던가 콜센터라던가 이런 거를 하면서 여러 업체를 같이 운영을 해서 보호자들한테 각지각소에 있는 업체에 이렇게 의뢰를 해주고 커미션을 먹는 그런 개념인데, 성숙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중개 개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가는 중개 업체도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정보가 많이 없기 때문에 되게 지사가 많다, 지점이 많다고 하면 여기가 되게 신뢰성이 높고 되게 좋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중개 업체는 그 전화 한 통으로의 커미션이 계속 발생되는 거거든요.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요. 농림부 산하의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이라던가 정식 등록된 업체를 찾을 수 있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관련된 사이트가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가고자 하는 반려동물 장례식장의 상호명이 내가 전화를 거는 것과 같은지에 대해서만 구별하셔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거예요. 또 선진화나 성숙화되는 반려동물 장례 문화가 좀 생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일을 하시다 보면 매일 보는 게 슬픔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반려동물 장례지도사분들이 좀 우울해하거나 이런 것도 좀 있나요? 네, 저희 사실 제가 일하는 곳에 지도사가 총 15분인데요. 내 심리적인 부분이나 멘탈적인 부분을 잘 정리를 하거나 잘 이렇게 피해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게 계속 누적이 되면 상당히 많이 힘들어지거든요. 기본 자체적으로 그 다운된 멘탈을 유지해서 일을 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게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이 품종 아이를 내가 너무 예뻐하고 너무 사랑해서 이 일까지 선택을 했는데, 어떻게 장례를 진행하다 보면 로테이션 되다 보니까 내가 상대하는 보호자의 아이가 내가 집에 키우는 품종 아이 같았던 거죠. 근데 그게 몇 번이 누적되고 해서 그게 너무 힘들어서 일을 정리한 친구도 있었고요. 내가 현재 키우고 있는 아이의 장례를 내가 일하는 곳에서 치렀던 친구도 있거든요. 이분은 현재 지도사로 일을 하고 계세요. 정말 많이 힘들어했어요.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병원을 다니는 친구도 있고, 저도 병원을 다니거든요. 사실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이게 가서 막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저희 직업에서는 소통처가 없기 때문에 저도 좀 그런 방법을 많이 강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좀 쉽지 않은 직업인 건 맞습니다, 사실은.